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슈신의 경을 치다 박슈신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죠. 수십억 인구와 수천억 달러의 경제대국이 우리 경제 권역에 들어왔다는 평가와 함께 개방도가 너무 낮고 실효성 없는 협상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중 FTA가 우리에게 가져올 득과 실은 무엇인지 오늘 박슈신의 경을 치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내용은요. 참 시끄러웠습니다. 모뉴엘 사태, 다들 알고 계시죠? 벤처 신화의 주인공에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난 모뉴엘 사태. 잠시 이 모뉴엘 사태를 통해 우리 금융 시스템 그리고 여신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극찬한 국내 벤처기업, 히든 챔피언 인증기업이라 불렸던 모뉴엘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매출 채권 사기 사건은 지난달 22일 모뉴엘이 수원지법원에 법정 관리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당장 대출 신청 10곳에 대한 긴급검사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박홍석 대표와 신모 부사장 그리고 강모 재무이사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금융강도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모뉴얼에 대한 여신 규모는 총 6,768억 원으로 기업은행이 1,5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산업은행이 1,253억 원, 수출입은행이 1,135억 원. 그 다음으로 외환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농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의 조사로 드러난 모뉴얼의 사기 대출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3,330차례에 걸쳐 실제 가격이 8천만 원에서 2만 원대인 8,000원에서 2만 원대인 홈시어터 PC를 무려 250만 원에서 120만 원대 이상으로 수출한 것처럼 꾸며서 총 3조 2천억 원을 불법 대출을 받았고요. 535억 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초 처음 허위 수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을 부풀려서 수출을 했으나 2010년부터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와 위장 조립 공장을 마련하고 서류상으로만 홍콩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아주 주도 면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홍석 대표는 대출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 돌려막기에 썼고요. 브로커 로비 자금, 주택 구매, 도박, 연예기획사 투자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범죄에 가담한 모뉴엘 자금팀장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모뉴엘 사태의 심각성은 이번 사건의 한 바탕의 사기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6년 동안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계속됐다는 점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국내 금융계의 민낯을 보여준 이번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 한국 금융계 전반에 이어 이 뿌리 내린 독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참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황인태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사건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정말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오너 기업인의 모럴 해저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가장 본연의 기능은 이제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고 보시는군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사건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요. 6년 동안 이렇게 사기 행각이 이어졌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진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시스템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태를 보고 제가 좀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간단한 지식을 보면
모뉴얼의 그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현금 흐름표에 보면.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손익계산서에 보면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요. 예.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좀 예. 단기 순이익보다 좀 많은 뭐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지금 모뉴얼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료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자료를 예, 예. 가져왔습니다. 예. 2.6%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닥 전체 기업을 제가 한 평균을 내보면 예. 한 200%가 넘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2.6%니까 이거는 좀 재무제표를 한 번만 들여봐도 또 이거는 재무제표의 그냥 복잡한 그런 분석이 아니고요. 그 현금 흐름표에 있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예.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 순이익, 그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아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금세 저뿐만이 그러니까 아니라 회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지금 준비해 오신 표를 봐도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네. 어떻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뭐 그래가지고 이것도 의문이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예. 학생들도 아 저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은행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좀 굉장히 당혹스럽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우리나라 특히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으로 말한다면 예. 우리나라의 가장 하이클래스의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인력들이 근무하는 데고 특히 아시다시피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예. 가장 좋은 인력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웬만큼의 회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재무제표를 웬만큼은 다 보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뭐 수사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네. 시스템 내 비리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군요. 뭐 제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가 네.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재무제표를 네. 지나쳤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네. 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이 있네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은행들은 언론 같은 데 보면 예. 신문 같은 걸 보면 그 이제 그 무역보증공사의 이제 그 보증을 믿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작정 대출을 해줬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보증서만 믿고 예. 기업에 대한 심사는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인데 뭐 보증이 있으니까 혹시 대출금은 뭐 무모로부터 해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이제 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위조된 매출 서류인데 네. 아까도 뭐 사건을 우리가 모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마는 네. 자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위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최근에 보면 예. 우리가 모뉴얼뿐만이 아니라 예. 이 매출 위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매출 위조라는 것이 국내 매출은 위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예. 해외 거래에서 매출 위조가 많습니다. 해외 거래는 아무래도 예. 공인회 계사들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그 거래 내용도 잘 모르고 예. 이러기 때문에 사실 위조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적으로 보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회계는 예. 재무제표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전 말로 말하면 대차제표가 있고 예. 손익계산서가 있고 예. 지금 말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차제표나 즉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거는 좀 말씀드린 회계적으로 말씀드린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서 예. 약간의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이 있지만 현금흐름표는 예. 좀 소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 예. 이런 경우에 물론 모든 뭐 우리가 부정이나 이런 위조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웬만큼은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2, 제3의 모니얼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또 의심이 좀 드는데요. 글쎄요, 뭐 그거는 예. 뭐 제가 예, 다 예. 기업을 분석해 보진 않아서 예. 결론 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행들도 사실 뭐 아까 그 보증서를 보고 이제 대출을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은행권도 수익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에서 네. 뭐 좀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 또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은행의 기본 역할이 이제 리스크 관리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우리 언론지상에 보시면 이제 두 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의 재무제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대출금을 회수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뭐 제가 보기에 물론 뭐 엄청나게 분석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신문에 보면 간단한 항목을 보고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그리고 이 돈이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사실 몇 억을 빌리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서류도 갖다 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좀 전에 우리가 자료에서 나온 바와 같이 뭐 1,000억 이상씩의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고 또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최근에 어떤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요즘 기술 금융이 좀 활발하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한 3개월 새에 2조 원 가까이가 이제 기술금융을 통해서 대출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지금 어떤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출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좀 우려스럽네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면 해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자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잘 우수한 기술력으로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뭐 사업이라는 게 요새 특히 이제 이런 창조경제 이제 이런 모험적인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뭐 잘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뭐 서포트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과 같이 사실 사기성의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기성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뭐 단순히 이제 자금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 담보 중심의 대출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기술금융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하고 그다음에 관련 어떤 인력 관련된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접근하다 보면 좀 거품도 우려가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실도 우려가 되거든요. 뭐 다시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벤처 붐이 불었고요. 그때 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뭐 또 많이 성장된 기업도 있지만 또 그 중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런 창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금융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뒤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국내에 기술 가치 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이제 기술금융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인력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단지 이제 그분들이 금융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출을 할 때 뭐 기본적인 대출은 뭐 금융기관 인력들이 우수하고 그러시니까 하되 주기적으로 어떤 그 검토를 할 때는 뭐 그분들하고 좀 어떤 조인트를 해서 외부분들도 이 심사에 참여시켜서 대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이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이번 사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기존 은행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벤처 캐피탈 이쪽이 좀 활성화되어서 그쪽에서 좀 그 부분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은행과 벤처 캐피탈 또 뭐 외부의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팀을 이뤄서 기본적으로 뭐 은행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말해서 신기술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지식이 좀 모자라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 또 배우고 또 은행이 이런 재무제표 심사할 때는 또 그분들도 좀 다른 외부 사람의 심사를 좀 받아서 좀 이런 체크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심사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뭐 그러다가 다는 체크는 안 되겠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대출도 대출이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좀 제대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같이 뭐 6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사실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뭐 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한 시점만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관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여기 갖고 나와 있는 모뉴엘의 그 우리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과 당주수익의 흐름도 한 시점에 와서 보면 이거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이걸 5년치 제가 살펴봤거든요. 2009년부터 13년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플럭체이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속적으로 나빠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가지고 오신 제가 표를 방송 전에 잠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이렇게 전문 인력이 직접 안 봐도 이거를 좀 자동화해서 데이터만 집어넣어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수치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금융감독기관에서 회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는 XBRL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당연히 필요한 그런 일이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XBRL 말고도 지금 뭐 수많은 여러 신용평가기관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그걸 크로스 체크만 이렇게 뭐 요새는 뭐 엑셀도 발달돼 있고 지식이 많으시니까 웬만한 항목을 이렇게 뭐 크게 말고 몇 가지만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이런 예를 들면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좀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렇게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은행권의 경쟁이 가열되고 그래서 무리하게 은행들이 대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우선적인 책임을 좀 은행권에 미루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좀 금융당국 쪽은 약간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습니까? 정부의 역할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우리나라는 뭐 은행 감독원이 또 은행 금융위원회도 사실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워낙 그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아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무리 우리가 뭐 담보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은행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신용대출에 대한 그런 평가 시스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꼭 갖춰라. 또 그런 시스템에 대해 정부적으로 체크를 한다든가.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지금 뭐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인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시장에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금융당국에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은행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태만으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데서는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은행이 당연히 심사를 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모뉴얼 사태로 드러난 우리 국내 금융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좀 해법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은행이라는 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투자 재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투자 재원이 정말 적재적소에 흘러가기 위해서도 우리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기 위해서 사실 은행이 기본적인 기능을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일 뭐 내부 인력을 육성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와도 적극적으로 우리 합조를 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철저히 좀 수사가 되어져서 책임자들 분명히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오늘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와 함께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모뉴얼 사태의 해법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템은 카드 지갑이에요. 카드 2장과 신분증 그리고 약간의 비상금까지 간단하게 넣고 심플한 라이프 그리고 세련된 라이프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 보시는 박음질, 스티치라고 하는 이 박음질 부분들도 모두 한 땀 한 땀 장애의 손길이 거친 제품입니다. 천연소 가죽이 사용되었고요. 총
이 작은 녀석이 총 10겹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죽 제품에서 많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약실 부분도 명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드 지갑이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품질 그리고 가격, 패셔너블한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해 줄 겁니다. (30개월의) 진통 끝에 타결된 한중 FTA, 그 길었던 협상 여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부터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제1차 협상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협상이 진행됐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4월에는 하얼빈에서 제5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같은 해 9월 제1단계 협상 타결이 되면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 철폐율이 잠정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이 9차 협상에 대해 전체 품목에 대한 양호안을 처음으로 교환했고 드디어 이번 달 열린 14차 협상에서야 한국과 중국의 빗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타결이 되자마자 여야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내놨는데요. 여당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한 단계 더욱 확장됐다.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했다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요. 야당 측은 졸속 타결이라며 특히 국내 농업계가 타격받을 것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시각 차이도 여야의 엇갈린 반응들에 못지 않았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선 외교가 최고다. 또는 한국, 중국 입장에선 일본 견제용으로는 참 좋다 등 이번 FTA를 지지하는 의견들과 함께 한중 FTA 타결 때문에 농수산물과 공산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된다. 오히려 중국의 저가 공산품을 국내 중소상인들에게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 비관적인 글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30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마침내 한중 FTA가 결국 타결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얻게 될 득과 실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축산경제연구원의 노경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결국에 한중 FTA 타결됐고요. 근데 미국과 타결된 FTA나 EU와 타결됐던 FTA 때보다는 좀 조용히 진행이 되는 거는 같은데, 물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득과 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소장님 보시기에 성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화치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겉에 드러난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추구했던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00개 부품을 중국에다 수출하고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500개 제품을 만들어서 선진국에 파는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고 있고요.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 봐가지고는 우리나라 교육 품목의 92%, 중국은 91%이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교육 수면에서 보면 12,000개나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밀고 당기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고요. 또한 지난 10년간 우리가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지만 실제 협상은 3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봐선 중국과 관련된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우리나라가
추진하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먹거리까지 내수시장에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닦았던 회의로 그리고 FTA 체결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점에서 10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높이 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노 원장님 뵈니까 그렇게 표정이 또 밝으신 것 같지 않은데 노 원장님은 1점, 10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한 7점 정도는 7점이요. 예, 7점 주신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12개 FTA를 체결해 왔는데 할 때마다 한국 경제 전체는 좋아졌고 예. 반면에 생산액이 감소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의 경우도. 근데 이런 12개의 FTA에 비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예. 농업 분야가 그렇게 많이 손해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양호에 제어된 품이 우리나라 생산물 중에서 중요한 생산물들이 대개가 다 양의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예. 쌀 같은 거, 소, 돼지, 그다음에 사과, 배 주요한 것들이 제외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민간 품목이나 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예. 관세가 그리 갑자기 줄지 않냐고 서서히 장기적으로 줄어가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예.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한중에서는 예. 상대적으로 예. 이번 한중 FTA는 농업 분야에서는 그대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중 FTA를 안 하더라도 농업 분야는 지금 농산물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관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래된 우리 농업 실정이거든요. 근데 관세가 거기에서 일부에 이제 즉시 철폐되는 것도 있고 점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예. 또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바가 사실 좀 큽니다. 예. 자, 근데 아까 소장님 서두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 국가가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여론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FTA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때서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각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좀 풀어주시죠.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그 거래에서 한 2,300억 달러 정도를 무역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65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진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석유화학, 그 중후장대한 산업 쪽에서는 우리한테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액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굴삭기, 그리고 석유화학 중에서 고급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세 절폐를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협정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의 그 교육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요. 중국의 50여 개 산업에 거의 우리가 모든 품목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특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들어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통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금융, 투자, 서비스 부분 쪽에서는 우리가 대만과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만보다는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일본과의 경쟁에서는 아무래도 엔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열세로 보였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나마 좀 다행인 FTA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에서 우리가 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하셨고요. 요번에 사실 미국과 FTA가 체결될 때보다는 참 조용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미국과 FTA 진행될 때는 사실 아까 농축산업 분야에 반대도 심하고 시위도 참 많고요. 좀 골머리가 아팠는데 요번에 이렇게 조용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 한중 FTA가 열리는 지역, 대구다, 광주다 할 때마다 예. 농민들이 가서 데모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매스 메디아 쪽에서 방영을 별로 안 해줬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알려지지 않는 점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2번이나 했기 때문에. 예. 우리 농민들이 좀 감각이 좀 둔해졌어요. 그 어떤 면에서 좀 지쳐버렸습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고. 예. 그래서 외부에 보이기에는 이게 좀 순조롭게 조용히 진행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FTA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도 네. 뭔가를 취하려면 우리도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 공산품 쪽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FTA를 체결하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농축산업 대국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좀 개방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대세이기는 할 것 같은데. 네. 대세는 대세이라는 걸 부정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가 경기 전체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걸 동의하지만 예. 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욕망이었어요. 예. 그리고 정부에 그런 것도 요청을 많이 했고 당 쪽에서도 선대책 후 체결하는 그런 뭐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사실은 거기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열리는 판에 농업을 안 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열기는 열대에 이 농업이라는 농림축산업이라는 산업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바꿔가지고 이것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정책과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아직 FTA 하면은 다른 산업은 다 플러스 예. 생산액이 증가하는데 우리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항상 생산액이 감소되는 피해 산업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품 보호 원칙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농산물 개방 어느 정도 우리가 선방한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선방은 했는데요. 쌀이라든지 그리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를 지켜주는 것만 하더라도 예. 우리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뭐 김치라든지 다진 양념 그리고 뭐 참깨, 고구마 전분, 고구마 전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당면의 그 주 재료가 되는데요. 이 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나마 취약했던 부분이 좀 몰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한 동남아의 그 망고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과일과 관련된 그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했는데요. 중국 안에서도 그 리찌라고 하는 여지라고 하는 그 중국 음식 먹으면 항상 후식으로 예, 나오는 예.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가장 싸게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미식가들이 우리나라 그 과일들,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걸 덜 먹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유나 미국은 지리적인 상황, 그다음에 뉴질랜드나 호주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가 됐는데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유전자상으로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 규모는 중국의 우리가 시장 규모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4%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른 충격 효과가 틀림없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면밀하게 지금부터라도 살펴야 되는데 현재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농림축산 주요 통계에서 생산대색이 집계되는 품목이 85개 품목이네요. 예. 그중에 이번에 이제 78개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예. 뭐 그것을 두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사실 농림축산가의 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한중 FTA를 할 때 저희 농업청에서는 농업은 제외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관세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농산물이 확 들어와가지고 식당에 가면은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 못할 정도 다 물어보잖아요. 예. 대개가 이게 뭐 중국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말해줄 정도로 이게 소위 말해서 대중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이미 들어와 있버린 상태인데 만약 여기서 관세가 더 떨어진다 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농업은 재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양어쩌는 품목이 많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좀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저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같은 지대에 있고 예. 또 가깝기도 하고 또 식성이 뭐 같은 것도 있고 물론 뭐 식성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또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생각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피해가 그렇게 뭐 적다 많다 하기보다는 사실은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었는데 예. 뭐 그 나름대로 이 정도로 됐으니까 뭐 다른 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래도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 뭐 잘 됐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농림식품 산업에 대한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산업을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보면 농업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식품 산업이 먹거리로서 우리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 많이 벌어서 그 농산물을 수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게 공급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해져서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식품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예. 삼겹살이 막 금값이 됐잖아요. 그러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들어올 수도 없어요. 최근에 이제 돼지에 또 PED라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예. 그 질병이 생겨 돼지가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돼지값이 올랐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떤 미국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게 돼지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기후온난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처럼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달러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작업을 달성하는 것이 어느 시대부터 중요하다. 뭐 지금 뭐 식품 전문 기관이라든가 예. 그 지난번에 우리 세계은행 총재가 와서 은행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식량 대란이 온다. 은행이 우리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농업 분야가 아니고 예. 비농업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는 시각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 예. 식품 산업에 대한 산업적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그래야 거기 예산도 투입이 되고 제도 좀 바뀌지고 예. 여러 가지 그 중점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쇠고기,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살아있는 소, 돼지 관련된 관세는 즉시 철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소돼지 수입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종자 같은 경우는 서로가 그 왕래가 많은데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최대 수출 증가 품목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종자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싼 편이지만 중국에서 최근에 부호들이 비둘기라든지 말과 관련된 산업들이 크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쪽에서 수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줄기세포와 관련된 화장품 말용으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그 가운데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고 앞으로 10년 뒤에 싸게 공급을 해줬을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그 농업 생산 규모는 43조지만 중국은 1,068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또 가격 차가 앞으로도 2, 3년 내에 3, 4배 정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길게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또 위생 검역 그 체계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하더라도 뭐 한 해 3조 3,600억 원 정도가 농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는 그 한미 그 FTA의 한 5배 규모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간과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소, 돼지의 예. 문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검역을 거치게 되는데 검역. 그때 중요한 게 질병이거든요. 이게 돼지, 소 같은 경우는 소위 구제액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렇죠. 그 구제액은 중국에서 상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금류, 닭, 오리 같은 건 AI라는 질병이 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예. 그것도 역시 그 상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역 체계상 예.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올 때는 그 검역에서 그런 질병이 들어있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그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말 종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종오리나 종도내 같은 경우는 관세가 즉시 철폐하게 돼 있어요.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종론이 즉시 철폐되더라도 예. 오히려 우리가 종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론이 상당히 좀 발전했기 때문에. 예. 오리의 경우에는 종오리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중국이 엄청나게 큰 그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종이나 원원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 한 8개월 또는 한 15개월 이후에 유경 오리로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오리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김치 같은 경우도 우리 단체 급식이나 식당가의 90% 시장을 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우리 식탁은 다 중국산
축산물에 내어주고 말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너무 많은 기술들을 그 농업과 관련해서 중국에도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산동성 같은 경우에도 그 유기농 그 채소를 재배해서 한국에 계속 수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인 그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저비용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 웰빙형 식품을 수출한다든지 분유 같은 경우는 가공 분유를 이제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생우유 같은 경우도 수출하지만 중국은 제도적인 장벽을 가지고 위생 검열을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생면이라든지 크라운 베리커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시장을 좀 확대시켜 줄 수 있게 내수 진입 문턱도 좀 낮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그 협의를 통해서 많은 그 우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치 요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20%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죠. 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8%로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관세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치가 우리나라에는 밥, 김치, 그 한우 이게 대표적인 우리 식단이잖아요. 그리고 수출할 때도 김치가 수출의 대상이 큰 주요한 품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김치가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 사실 김치 수출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 협상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포인트 떨어진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하고 반면에 그 반면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은 품목이 농업 분야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요새 최근에 와가지고 저 중국에 멜라민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멜라민 사건이 생기고 나서 한국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한국 분유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분유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중에서 한국 분유에 대한 수익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중국이 받아갔어요. 우리 공장을 쭉 한번 이렇게 시찰을 했습니다. 하고 과연 한국에서 생산되는 분유를 자기들 수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국가가 검역 측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지금은 아직 아무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갔고 이제 우리 정부하고 업계 그 낙농가들이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희망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되려 그러면은 그 멸균이냐 살균이냐 하는 문제가 양국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 멸균율을 원하고 있어요. 위생 기준이 좀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은 그 지금 뭐 거의 해결된 거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국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FTA가 그런 면에서는 이걸 등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됐을 것이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움이 되고 쇠고기 같은 것도 우리가 쇠고기 자급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수입이 60%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꼭 수입만 해야 된다, 수출만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수출, 수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문화가 탕 문화인데 이 탕 문화가 요즘 서서히 구이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 소고기에 대해서는 마블링이 좋은 우리 한국과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 좋은 고기 75% 정도가 수입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한우가 중국의 기후로 충족시키는 좋은 일이 된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국가 간에 수입 위생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서원에 협약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고 햄 소세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좀 제도적인 문제를 빨리 보완해가지고 우리도 좀 능동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그 농축산 품목을 지키려다 보니까 참 우리가 얻고자 했던 공산 품목에서 손해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지나치게 농축산품 지키려다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시장은 제대로 못 얻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타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 자동차하고 액정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런 크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150만 대를 현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만 5천 대 정도 직접 수출하는 고급 승용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더 확대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궁극적으로 중국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상용차와 관련된 그 인허가권을 충칭해서 곧 해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상용차 같은 건 저가로 좀 우리나라에 공략한다는 부분,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BYD서부터 시작해서 대여섯 개 대형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그 경쟁력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번에 그 협상이 쌀 대신 바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수조라든지 그 중국 그 내륙 지역에 이미 공장이 7세대 라인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화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결코 그 밀린 그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그 협상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통신 IT 부분 쪽은 어떻습니까? 통신 IT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워낙 내수 시장의 장벽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또 IT 부분과 관련은 ICT 협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관세를 그 낮추는 그리고 제로까지 떨어뜨리는 이런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분은 이런 쪽에서 나중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통신 시장입니다. 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4세대 통신 시장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5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5세대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중국이 아직 빗장을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IT 기반의 제조업도 제조업인데 서비스 업종에 좀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알리바바 같은 그러한 전자 상거래 업체가 국내 진출했을 때 또 한 번 우리 전자 상거래 유통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알리바바 같은 그룹이 좀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FTA 체결 문제와 와서 가장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법인들이 중국에 진출된 게 한 2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중소기업들이 잘 아는 루트를 통해서 국내에 덤핑으로 팔 경우에 시장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는 전자 상거래와 관련해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정도 되면은 세계 그 1위 시장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결제회사들, 은행들, 통신회사를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서비스 회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직접 결제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의 상품을 중국에도 소개시켜주지만 중국에 있는 상품을 우리한테도 또 소개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결제회사, 은행들뿐만 아니라 또 시장의 그 전자결제와 관련된 경쟁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고요. 앞으로 중국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쇼핑, 인터넷 금융 쪽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M&A가 보다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 그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업종별로 좀 살펴봤고요. 중소기업들도 요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을 것이게 되습니다. 특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소재 부품 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우위적인 입장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우리가 옛날에 기술을 많이 좀 전해줬잖아요. 그게 지금 다시 부메랑에서 돌아오는 입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중국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는데 상당히 따라왔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FTA를 해주고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면은 이게 언젠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지도 않느냐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기업의 방향을 좀 바꿔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발효가 되려면은 국회 비준 과정이 남아 있고요.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좀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FDA 협상에 나서면서 임하는 자세가 있었다 그럽니다. 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대인이 되겠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지금 챙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서비스장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그 개방과 관련된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아주 쟁점 부분들을 서로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비준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한중 FTA가 또 세계 각국 FTA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FTA 체결이 되겠지만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주요 국가들하고 FTA 거의 다 이제 돼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게 영연방주에서 뉴질랜드가 남아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는데 그 뉴질랜드는 농업국가거든요. 또 특히 그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사실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농업부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이 FTA 체결에 있어서는 지난번까지 우리가 해온 이 FTA 체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업 분야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중일 FTA가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의미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국제 역학적으로도 동북아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한중일 영수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한중일 FTA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다시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한중일 경제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는 FTA에 대해서는 좀 더 먼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이번에 그 한중 FTA가 사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권역,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권역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좀 저울질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한중 FTA 체결하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협상이 지금 발목이 묶였는데 일본 쪽에서는 돼지고기라든지 쇠고기 그리고 콩과 같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0년이면 타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가까워지고 중국과 또 친해져야 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기회롭게 활용해야 되겠고요. 또 물실호기라는 말처럼 이런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삼는 이런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TPP가 지금 계속 그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그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까지도 실크로 펀드라든지 다양한 그 차관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30초 드릴게요. 한중 FTA, 중국과 한국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고민을 우리가 더 해봐야 될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이제 비준 동의가 남아있는데 이때에 빠진 분야가 있는 것을 좀 보완하더라고. 얼마 전에 그저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좀 보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가 좀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빠진 거 있으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 이것이 한중 관계를 더불어 남북 통일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요. 조용찬 미국 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규신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수능일이었죠. 고3 수험생들의 시험일이었지만 온 나라가 긴장하는 중대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수험생 여러분 가족들 모처럼 편안한 시간 좀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60-300-4982) 2번 대한민국 프로카페 정준세입니다.
자, 시장 혼탁하고 힘들어도 잘 가는 종목군들로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내왔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이오텍, 종부당홀딩스, 그리고 리드코프 이런 종목군들로 40%대, 50%대의 수익률을 보여드렸죠. 하지만 잘 가던 종목군들이 주춤하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핵심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저유가와 관련해서 유가 하락 원인 다각화되면서 한동안 이런 흐름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80불대 기준으로 위아래 3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건데요. 과연 물론 그것과 관련된 저유가 종목군들 흐름을 줄 수밖에 없겠죠. 쇼커버 종목 그리고 공매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쇼커버가 들어온 종목들 더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조금 선별해보자. 그다음에 그렇게 한동안 잘 갔던 인기 종목군들보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격이 벌어진 종목보다 지금부터 새롭게 이격을 벌리러 가는 종목들, 새 출발하는 종목군들을 보자가 핵심 사안인데요. 과연 그런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차트를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요. 이렇게 주봉에서 돌파가 나온 종목입니다.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과거에는요.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자,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돌파 이후에 140%, 149%, 150%를 순식간에 수익을 내줘버렸죠. 주봉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저 당시 월봉과 지금 현재의 월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난번 월봉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350% 순식간에 상승을 해버렸죠. 그죠? 이번에도 돌파 신호가 떴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 물음표에는 몇 프로의 수익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숫자를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가 드리는 종목군들 크게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식은 대한민국 1%가 잘합니다. 왜? ARS도 역시 대한민국 1%가 잘합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 유가와 관련해서 3분기 이후 연속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둘째, 지금 저유가 한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년 동기 대비 50%대의 이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는데 이 흐름은 한동안 4분기도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단기간에 줄 수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틀린 그림 찾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그것만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060-300-4982 2번 이 종목을 꼭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